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현대문학 2020년 11월호에 실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김현수 작가님의 신작 단편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라는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호들갑을 떨었는데 좋다고. 저는 근데 제목부터 김현수 작가다. 제목 되게 잘 지으시잖아요. 네. 저는 김현수 작가님이 제목 잘 짓는 소설가 중에 손꼽히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되게 김현수 작가님 같은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줄거리나 간략한 소개부터 경희님이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라는 제목이 너무 호기심도 들게 하고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SF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왜냐면 2100년도 그런데 바르바라라는 것도 저는 사실 선주교 신자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낯선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선주교 신자인데도 처음 들었어요. 이 세례명으로 많이 쓰는 흔한 것 같진 않아서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어떤 여기 나오지만 순교자의 이름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 바르바라라는 말도 뭔가 세기말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앞에 이 다시가 붙은 거는 이 소설을 읽으면은 알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 소설이 사실 이 바르바라라는 게 천주교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순교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후에 이 소설에서 바르바라라는 존재가 제가 세보기에는 3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천주교 역사에서 다뤄지는 바르바라라는 여성이 있었고 좀 아버지에게 이교도인 나라에서 태어난 바르바라라는 여성이었는데 개종을 한 거죠.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박해를 받다가 아버지가 직접 참수를 한 그런 인물이 나오고 거의 고대의 인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개항기에 신물이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지금으로 치면 난 여성인 거죠. 또 이제 조선시대의 여성인데 자기는 여기서는 이제 평생 동정으로 살겠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으로 치면 독신 혹은 비혼을 선언한 여성에 대해 결혼을 강요를 하고 가부장제적인 이제 당연히 그 유교시대에서 그리고 그거를 피해 도망가다가 근데 그 세례를 받고 싶은데 천주교 주교님이 네가 동정을 선언을 하면은 천주교를 종교로 하는 사람들은 너처럼 동정으로 살겠다라는 걸로 비춰질까봐 이 세례를 내리는 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종교에서조차 배척당한 상황이지만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나에게 그거를 해주실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3일 만에 죽게 된 또 하나의 바르바라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바르바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뭔가 병환으로 이제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에 간병인의 말로는 선망 증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대상과 대화를 한다. 근데 거기에 바르바라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한다.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손자인 사람이 여기 화자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환상 속에 있는 바르바라가 누군지를 추적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찾아다닌다거나 그건 아니고 어쩌면 김현수 작가의 소설답게 할아버지의 평소 이제 건강하실 때 인터뷰했던 녹취 자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 자료 속에서 바르바라가 누구일까를 찾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의 주요 골자는 스토리적으로 어떤 두드러지는 드라마틱한 게 있지는 않은데 어쩌면 1000년 전의 바르바라와 그리고 100여 년 전의 바르바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는 이제 몇십 년 전의 바르바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와
앞세대와 그리고 후세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윗세대에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나의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우르는 이야기에 되게 우주적인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24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80년을 네. 아우를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시간에만 머물러서 80년의 세계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하는데 그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약간 왜 감동적이냐면은 이 제목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뒤의 바르바라에게 또 우리는 무언가를 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좀 자기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지금 네가 이 세대를 산다고 해서 너 혼자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게 되게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이 윗세대에 대한 무언가를 내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양쪽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를 내가 모르고 사실 아버지의 역사도 잘 모르고 어머니의 역사도 잘 모르고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어떤 추억의 단편적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인 거지. 우리가 실제로 가족이랑 뭐 밥 먹었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는 노력을 저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쩌면 김현수 작가다운 태도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교훈적이지 않고 서사적으로 울림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은 이 바르바라라는 존재들이 공교롭게도 다 여성이고 아마 그 세례명 자체가 여성이니까 그렇겠지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박해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르바라라는 세례명을 가졌다고 해서 꼭 그 운명을 타고난 건 아닐 텐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바르바라조차 그런 식으로 좀 종교적인 박해를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된 아픈 역사가 있는 걸 보고 그러면은 미래에 80년 뒤에 바르바라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이거 너무 갔나? 아무튼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무엇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되게 순순하게 이 화자의 고백으로 드러내요. 전혀 이렇게 뭐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막 전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편집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화자로서 그걸 되게 순순하게 드러내는데 그래서 더 그 고백이 저한테 좀 거리낌 없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망나니 같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정신 차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괜찮았어. 그렇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통하는 게 있었던 손자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도 드러나요. 이게 지금 현 시대예요. 그래서 우한에서 폐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뀌고 네.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장례를 치러야 했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할아버지의 이별을 나눌 수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녹음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곤 했다. 과거의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미래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까?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막 이 소설의 서사가 굵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좀 잘못된 말이긴 한데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서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상황이 있잖아요. 네. 과거의 어떤 어린 시절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난파된 간첩으로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 재등장을 하고 신문에서 근데 그 사람을 우연히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 기억을 녹음으로 남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결론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기차에서 사실은 자기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할아버지가 내린 결론이 선택한 게 그때 할아버지는 미래의 우리를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 그랬으리라 자기는 생각한다 라는 게 근데 어쩌면 할아버지는 이 기억을 수치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으리라 라는 말은 이 손자의 짐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의 우리를 생각해서 라는 메시지도 좀 어쩌면 유약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거 약간 좀
좀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그 즈음에 할아버지가 되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잖아요. 네. 다시 신을 찾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삶에 감사하기로 타인에게 더 다정하기로 어둠과 빛이 있다면 빛을 선택하기로 결심했고 그 네. 무렵에 28년 만에 그 자기 동생을 사실은 네. 죽인 그 일당 중에 네. 한 명을 만난 건데 이 할아버지가 한 일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걸 신경 쓰면서도 그저 선반이 올려놓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은 것뿐이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증오를 되갚지 않고 용서까진 모르겠으나 증오를 되갚지 않았다는 저는 그 행위가 엄청나게 좀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유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네. 유약하게 누군가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같은 얘기네요. 네, 이 결론은 네. 결국에는 미래의 우리를 생각했던 것과 포함돼서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계기로 사실은 돌아선 것도 있잖아요. 네네. 종교에서. 네. 근데 어떠한 또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서 다시 그 마음을 찾았을 때 꼭 종교와 부합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의 끝에 어떤 분노만이 있지 않은 거? 네. 그걸로 인해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그게 단죄되고 끝나라고 얘기할 법한 일들이 네. 이 할아버지의 선택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손자도 이해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손자도 지금 사실 종교에서 멀어진 상태잖아요. 네. 4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도 너무 싫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근데 네. 어느 날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좀 돌아오게 된 계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삶의 중요한 한순간에 그 남자를 만난 것들로 이 소설의 끝이 끝나면서 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도 포함이고 미래 세대에 대해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다들 너무 화가 나 있고 분노로 인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저는 이렇게 넉넉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종교인의 자세로 순교를 받아들이거나 나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면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는 그런 수준에 진입할 수 없지만 이 소설에서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말을 잘못하면 그 다정이라는 게 약함으로 비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네. 더 강한 네. 것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네. 건데, 아무튼 메시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뭐 정약용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네. 거기서도 왜 형제들끼리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야기들 종교로 인해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와 이게 부합을 하면서 일단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 최근에 나왔던 7회의 마지막이라는 네. 장편 소설도 좋게 읽었지만 저희가 소개도 또 했었던 백석 시인의 이야기 네. 그것도 좋았지만 되게 단편인데 되게 힘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개인의 이야기와 이렇게 또 어떤 역사의 미시사적인 이야기가 정약용이 미시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부합하는 거는 정말 김현수 작가가 정말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장기이고 아주 오랜만에 잘해요. 이런 단편을 네. 발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했던 단편들이 이렇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단편 자체를 발표를 잘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반갑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뭔가 이 소설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현대문학이라는 문예지를 손에 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역사적 사실과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엮일까요?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정약용도 들어가 있고 고대 무슨 바르바라라는 이 수호신도 수호성인도 들어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들어가 있고 네. 정말 놀라운 이 지식들의 조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식조합형 소설도 아니면서 약간 네. 삶에 대한 통찰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 게 거기다가 네. 우한폐렴 코로나까지 엮어내는 맞아요. 저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대성을 가져가는 것도 전혀 네. 이상하게 무리하게 엮은 느낌이 전혀 없고 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가 그 알고 있던 역사적인 것들의 연결성을
어느 순간 찾았나?라는 네. 생각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오늘 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통찰력? 네네네. 갑자기 꿰뚫는 게 뭔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 줄기를 잡고 쓰는 소설, 잡아가면서 쓴 소설인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 일들도 다 곳곳에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주로 할아버지의 말로 많이 네. 풀려 있잖아요. 이야기들이. 할아버지의 회고, 그 녹취록이 중간에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이 작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의 입으로 그냥 뭐 삶이란 무엇이지, 사랑이란 무엇이지, 뭐 인생이란 무엇이지라고 얘기하는 게 네. 누구를 가르치는 듯한, 독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듯한 약간 좀 교조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신기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맞고 종교가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내가 그 종교인이 아니면 내가 좀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나는 그 가르침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종교로 인해 어떤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전혀 나를 네. 제외시켜놓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네, 그래서 이게 네. 약간 우리 모두에 갖고 있는, 물론 이제 그 6.25란 전쟁이나 어떤 남북 분단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이나 역사이기도 하지만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 일이나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네.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라는 그 감각을 주는 것도 저도 되게 좋았고 네. 또 하나는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여기서 담고 있는 것들이. 근데 너무 네. 좋아요.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게 초반에 길을 확 눌리는 게 고독과 고립에 대한 맞아요. 문장을 프랑스 철학자 루이 라벨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이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초반부터 약간 읽는 사람의 귀를 눌리게 하면서 네. 진짜 이 소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너무 맞는 이야기?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고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사실 이 현장에서. 근데 고립이 아니라 고독이라면 네. 고독은 나에게서 이탈해서 타인에게 어떻게 가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좋았고 약간 저는 이제 제가 거의 읽은 철학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유일하게 거의 장자를 읽었는데 네. 장자랑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장자가 얘기하는 이 볼펜 한 자루에도 약간 우주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이 소설 안에서 나의 경험이 내 육체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와 연결돼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 손자, 그 밑에 세대와 경험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정약용, 정하상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타인을 약간 좀 타인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막 되게 느끼하거나 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철학 교수인 90살에 이런 일을 겪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여서 과연 그럴까? 좀 궁금했어요. 네. 이게 철학 교수이기도 하고 90살이 된 노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정신적으로 육체의 80년과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재밌는 게 딱히 선망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오래전의 인물의 이야기를 전에 들은 건데 내가 들었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선망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전의 80년을 살고 있어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게 되게 좋았고, 이게 어쩌면 노년에 이르러 할 수 있는 육체에서 좀 해방되는 느낌이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위적인 거라고 또 잘못 전달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톤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냥 이 노인 할아버지가 긴 인생을 살면서 정리해왔던 이야기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책을 왜 그 손자가 편집자 됐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인간은 한시적인 경험과 시간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읽어드리자면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우주를 인식하기에 육신의 삶은 너무나 짧기에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 서로 협조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나갈 시간을 단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읽고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훈장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때 너무 와닿았어. 아, 나 이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만 너무 믿지 말라라는 좀 따끔한 말로도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갈수록 자기의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저도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불화가 점점 줄어들고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그게 순간순간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위기의식이 들 때가 있거든요. 조금만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에 관해 서로의 상식이 너무 다른 걸 느끼고 거기서 오는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또 거기서 도망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책도 마찬가지인 게 좋아하는 책만 읽다 보면은 그냥 80년은커녕 육체적으로 80년을 살지만 40년치 인생밖에 못 쓸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폭넓게 사람이 아우르면서 살아야 인간의 정신적인 시간대를 정말 폭넓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여기서 따끔하면서도 우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아해요 진짜. 바르바라라는 이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 좀 헷갈리다가도 뭔가 나를 꿰뚫는 말을 해주고 있는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쓰면 나는 완전 교훈의 그냥 그 바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읽힐 수가 있을까? 이게 이 메시지를 쓰면 위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것처럼 쓸 것 같은데 읽는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써질 것 같은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없고 오히려 뭔가 듣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앉혀놓고 조곤조곤 잘 뭔가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런 느낌? 사랑하는, 애정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거는 느낌? 그리고 약간 할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깨달음처럼 나오는 게 진짜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는데 왜 미래를 알지 못할까?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약간 그 말도 언뜻 잘못 들으면 무슨 위정자들에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라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약간 그런 행위 자체 그 미래와 가닿으려는 약간 노력 같은 것도 되게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실패할 걸 알면서도 했듯이 우리 또한 그게 약간 좀 미래 세대와 연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육체의 80년 우리 인간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려는 약간 노력 같은 거기도 해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속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알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또한 같이 남기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임소라 작가 소설 다루면서 제가 르포적인 소설이어도 충분히 문학 안에서도 높은 경지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 소설은 읽으면서 SF라는 장르가 아니어도 시공간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시선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제목부터는 되게 뭔가 SF를 쓰시진 않았겠지? 그게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 제목이잖아요. 저 정말 죄송한데 작가님. 정말 만약에 여기 한 번이라도 2100년에 바르바라가 등장을 했으면 약간 난감했을 것 같아요. 물론 들어서도 잘 쓰셨겠고 SF 너무 매력적인 장르 맞는데 사실 SF에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좋은 거는 약간 지금의 세태소설들을 읽으면 내가 미물인 걸 깨닫게 하는데 SF로 읽으면 그 미물에 좀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SF라는 장르에 애정이 생기게 되는 계기들은 어떤 나를 조금 더 오히려 디스토피아여도 좀 가엽게 여기는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의 세태소설은 나를 좀 한심하게 여기게 한다면 SF는 이상하게 좀 아름다운 느낌이 있었어. 그런 오히려 온기가 있고
왜냐하면 전제가 어쩌면 그게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그때도 살아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완전 기계만 등장하는 SF를 못 읽어서 아직은 제가 못 읽어서 그런가? 근데 그 기계가 남아있는 SF도 어쨌든 인간의 언어적인 그쵸. 걸 차용해서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소설을 일단 언어를 가지고 쓰니까 네. 막 작가님이 저에게 숫자만 던져져 있는 네, 소설을 그쵸.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소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막 이진법 풀이해가면서 그러니까 읽어야 영일도 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김현수 작가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냥 뭔가 되게 우주적인 거를 잠깐 보고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진짜 신기해요. 하여튼 저는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아름답지? 이게 정말 잘못 전달이 되면 할아버지와 손자와 옛날 맞아요. 조선시대 이야기와 네. 천주교와 온갖 유교로 점철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소설이지만 손자야 인생은 이런 것이란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의 안타까운 감정은 그거였어요. 이 녹취를 더 해놓을 걸, 더 내가 기록을 받아놓을 걸이라는 감정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근데 장래의 사람들을 선뜻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오히려 안타까움이나 애틋함은 전혀 되게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네. 감정의 찌꺼기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오로지 이 손자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를 더 봐야 했고 할아버지를 통해 내가 그리고 그걸 남겨야 했고 그리고 그걸 2100년에 바르바라에게 내가 남겨야 되는 상황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무게 같은 거를 느끼는 거? 이게 작가로서이든 여기서는 이제 편집자인 거죠. 작중인물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글을 쓰는데 기록을 남기는데 책을 쓰는데 관심이 있는 편집자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무라고 하면 무겁지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거? 네. 직업인으로서의 소명도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혹은 손주로서 네. 그냥 사람으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주영님 표현대로 저는 느끼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도요. 잘 받아들일 그래서 너무 수 있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정약용이랑 엄청 가까워졌어요. 제 신적 거리가.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그냥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고뇌했던 학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정약용도 이렇게 가깝구나. 그렇게 치면 사실 좀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이질적인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그 뒤에 말도 전 되게 좋았는데 그렇다면 신의 정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인 존재,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고 저는 뭐 종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확장한다는 것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김현수 작가의 뭐 최근 작들도 다 따라오면서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좀 예상치 못하게 빨리 만난 단편이라서 혹시 놓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이게 좀 이르게 겨울 느낌이 나는 소설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시작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지금 좀 추워지는 시기에 읽으면은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이상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막 고립이나 고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비혼, 독신 뭐 이런 얘기도 살짝 언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뭔가 좀 정리되는 느낌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철학적인 질문을 막 주고받는 대목도 있지만 그런 게 혼란스러워지기보다는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작가가 스스로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또 한 번 정리해서 내놓은 느낌이라 전달해주는 느낌이라 읽는 나도 좀 배우는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그치만 가르치려는 소설은 아니고 그냥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말 전달을 해주었는데 내가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좋고 저는 김현수 작가의 이 따뜻한 시선이 좋아요. 맞아요. 따뜻해요. 전혀 냉철해지지 않고 힘든 걸 다 고난을 겪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근데 이 따뜻함과 선함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적으로 좀 인간적인 따뜻함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등장하는 각 바르바라의 이야기들 사실 되게 비극적이고
정말 분노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근데 저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김현수 작가를 좋아하는지 진짜 그 따뜻함이 다 있네요. 이분은 따뜻함을 놓치질 않네요. 네, 아마 그건 어쩌면 성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지만 냉정한 부분이 분명 있더라도 그냥 느껴지는 사람 자체의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읽을 수 있는 소설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좀 휩쓸리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진짜 확 가져가는 느낌이어서 그쵸. 휘둘리지 않고 본인 스타일로 그냥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뭔가 뾰족한 그걸 다시 저는 이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최근에 그 기행의 이야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라 달라요. 좋았어요. 또 많이 써주세요. 김현수 작가님도. 이렇게 김현수 단편 소설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 다룰 소설에 대해서는 요소야 SNS 통해서 예고해드릴 예정이고요. 김현수 소설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신의 삶이 과거로 80년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어. 나는 1940년대를 기억하고 있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도 증언했잖아. 지금 10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를 통해 80여 년 전의 일들을 역사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다면 그 아이의 손자는 200년에 가까운 시각으로 내가 겪은 1940년대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야. 거기에 비관이 깃들 여지가 있겠는가? 그렇게 나는 지금 200년 전체를 경험한 사람의 시각으로 1801년의 신유박해를 바라보고 있다네. 이승훈을, 정약용을, 이벽을. 오직 연민과 사랑이 있을 뿐 여기에 비관이 깃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정신의 삶이 100년을 넘지 못하고 비관으로 빠져드는 까닭은 인간의 인식은 그 인식만은 대상으로 삼지 못해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 거울을 보면 돼. 거울은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쪽으로 되돌리지. 그럼 인간의 인식을 안쪽으로 되돌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은 뭐냐? 그걸 알려면 자신이 인식한 세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해. 각자가 보는 세계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존재의 크기는 그가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같아. 그렇다면 존재를 확장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어? 세계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인가요? 이질적인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야. 그렇다면 신의 정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인 존재,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지. 가능한 모든 세계를 인식하는 게 바로 신일 테니까. 우리가 신이 되어 모든 세계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갈 수는 있어. 우리의 기억은 시공간적으로 겹쳐져 있으니까. 조부의 기억은 증조부의 삶으로 이어지고 증조부의 기억은 어린 시절에 만난 신유박해를 기억하는 70 노인의 삶으로 이어지지. 그리고 증조부가 어릴 때 들은 바르바라 이야기가 내 막내 여동생의 세례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런 식으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정신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라네.